이 정도면 완벽한 계획이다 라고 믿었는데 말이죠. 그 계획이 한 가족을 법정으로 이끌고 결국 형제 간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. 도대체 뭐가 잘못했던 걸까요? 오늘 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속 계획의 함정들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거 사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는 고민 아닐까요? 내 재산이니까 내 뜻대로 딱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주고 싶은데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말이에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이름은 좀 어렵지만 꽤 흥미로운 금융상품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복잡하게 유언장 쓰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은행 같은 곳이랑 미리 계약을 해두는 거예요. 제가 세상을 떠나면 이 재산은 이 사람에게 주세요. 딱 이렇게요. 어때요? 엄청 간단하고 편리해 보이죠? 그런데 말입니다. 바로 이 편리해 보이는 도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족 분쟁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.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실제 대법원까지 갔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. 네,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한 아버지와 그의 두 아들입니다. 아버지는 나름대로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계획을 세웠거든요. 근데 그 결과가 글쎄요,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. 자, 그럼 아버님의 계획이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? 크게 두 단계였어요. 첫째, 살아계실 때 일부 부동산을 둘째 아들한테 바로 줬습니다. 그리고 둘째, 이게 진짜 핵심인데 나머지 알짜배기 부동산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신탁 계약을 통해서 돌아가신 후에 둘째 아들에게 가도록 딱 지정해둔 거죠. 자,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? 맞습니다. 첫째 아들은 사실상 이 계획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예요.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첫째 아들은 이건 너무하다, 내 법적인 권리를 찾겠다면서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법정 드라마의 시작입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던져지죠. 과연 신탁이라는 이 최신 금융 기법이 유류분이라는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상속법의 원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. 말하자면 신기술과 전통법의 한판 대결인 셈이죠. 유류분이 뭐냐고요? 이건 일종의 최소 생활보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상속인들을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죠.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갑자기 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셔도 자녀들은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제 몫은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, 그게 바로 유류분입니다. 꽤 강력하죠? 자, 법정에서 두 형제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붙습니다. 먼저 동생, 즉 둘째 아들은 이렇게 주장해요. 이 신탁계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도 더 전에 한 겁니다.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증여예요. 유류분 계상에 넣으면 안 됩니다. 아주 법 조항을 딱딱 짚어서 얘기하죠. 그런데 형, 즉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맞받아칩니다. 잠깐만요. 형식이야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넘어간 거잖아요. 이건 사실상 상속이나 마찬가지니 당연히 전체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내 몫을 계산해야죠. 와,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짜가 중요하냐? 아니면 돈이 실제로 넘어간 효과가 중요하냐? 여러분이라면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어요? 자, 드디어 이 긴 싸움의 결론이 나옵니다.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. 과연 법원의 선택은 형이었을까요? 동생이었을까요? 법원의 판결문이 정말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. 뭐라고 했냐면요. 만약 신탁이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유류분 제도를 피해갈 수 있게 한다면 이 제도 자체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위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. 다시 말해서 법원은 서류상의 형식보다는 그 행동의 실질, 그러니까 진짜 의도가 뭐였냐를 더 중요하게 본 거죠. 정말 중요한 판단입니다. 그러니까 법원은 이런 걸 본 거예요.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이 언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. 진짜 중요한 건 이 재산의 혜택이 실제로 누구에게 언제 갔느냐 다 이거죠. 보세요.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아무 일도 없다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재산이 둘째 아들에게 넘어갔잖아요. 그럼 이건 이름만 신탁이지 사실상 상속이랑 뭐가 다르냐고 본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죠. 그래서 돈 계산은 어떻게 됐을까요?
판결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법원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재산을 그냥 하나의 커다란 바구니에 다시 다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전에 둘째 아들에게 직접 준 부동산도 넣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신탁 부동산도 다시 넣고 이렇게 전부 다 합쳐서 아버지의 진짜 총 재산이 얼마인지를 다시 계산한 거죠.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이겁니다. 법원이 계산해보니 첫째 아들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에서 이만큼이 부족했던 거예요. 그가 마땅히 받았어야 했지만 받지 못했던 바로 그 돈이죠. 근데 여기서 판결이 또 아주 재미있습니다. 법원이 둘째 아들한테 형한테 현금으로 2억 3천 얼마 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. 대신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이었던 신탁 부동산 있죠? 그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형한테 넘겨주라고 명령합니다. 와, 돈이 아니라 바로 그 재산 자체로 갚게 한 거죠. 어떻게 보면 문제의 근원을 정면으로 해결한 아주 현명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자, 지금까지 한 가족의 안타까운 분쟁을 따라와 봤는데요. 그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은 뭘까요? 사실 이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일들의 아주 중요한 기준, 그러니까 선례를 남겼습니다. 이 사건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알려준다면 바로 이겁니다. 유언대용 신탁이든 뭐든 아무리 새롭고 편리한 금융도구라고 해도 상속법의 기본 원칙을 피해갈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라는 사실. 어떤 계획을 세워도 결국 법이 지키려는 그 근본적인 정신, 즉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그 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계획할 때 그 계획이 단순히 법의 허점이나 기술적인 부분만 파고드는 것은 아닌지, 어쩌면 그 법이 정말로 지키려고 했던 더 중요한 가치, 그 정신을 존중하고 있는 계획인지 말입니다.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?